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타 산업안전보건 법규의 내용인데요. 역시나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세 가지가 다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도 역시나 실기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세 가지 다 화학과 건설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두 번 설명하는 게 조금 힘은 들지만 1과목에서 공부를 한 번 해버리면 굉장히 실기 넘어가면 수월하다 그랬죠. 5과목, 6과목 넘어가면은 이제 지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1과목에서 조금 힘들어도 함께 공부를 해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기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첫 번째는 기계기구 설비죠, 그죠?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네,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예요. 전기나 열이나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보건조치이기 때문에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주시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죠? 아까는 기계기구 설비나 취급하는 물질이나 에너지에 대한 위험에 대한 조치해야 된다 했고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였고 장소는 어디인가, 그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온다, 줄여버리면 낙하비례, 그죠? 이제 요거를 한글로 법에서 자꾸 풀다 보니까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락, 붕괴, 낙하비례, 천재지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머리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최근에 산안법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그런데 모든 사업장에 다 휴게시설을, 이제 휴게시설에 대한 기준은 또 나와 있습니다. 다 갖추라는 건 아니고요. 대상 사업장이 있다. 그죠? 휴게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인데요. 상시 근로자인데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해서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역시나 포함해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에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되고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 제외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근로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됩니다. 그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2명 이상 되면 휴게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 있고요.
전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고용 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죠. 자, 앞에서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다시 말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다는 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중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옆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범위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달 종사자 안전조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맹본부라는 건 이제 가맹점을 둔 가맹본부죠. 그죠? 가맹본부에서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죠? 또 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 되는 대분류 외식업이면서 대분류 외식업인 경우하고 대분류가 도소매업이면서 중분류 편의점. 다시 말하면 외식업과 편의점의 가맹점이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하고요. 이러한 가맹본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러한 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조금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파트 넘어가면 다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처음부터 머리에 100% 넣자 하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이다. 그죠?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이제 예를 들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서 우리 작업장의 근로자가 중독될 수 있잖아요.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렇게 사업장 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이 누출되어서 주변 동네의 근로자가 아닌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작업장 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장에 사용하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정마다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서 이게 진짜 안전한가 심사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아까 중대산업사고는 말씀드렸죠.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사고죠. 그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계된 유해 위험한 설비는 가동해서 아니 된다. 그래서 유해 위험한 설비는 무조건 이게 뭐 사장님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 있습니다. 정해진 유해 위험 설비는 안전하다는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하고 안전한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지만
가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죠? 항상 어디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다?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죠? 괄호하고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제출 시기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처음 설치, 다른 장소 이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한다는 건 대부분 바꾸는 거니까 설치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변경 공사의 착공일 대부분은요, 한 달 전이 많아요.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면 이제 공단에서 아까 상위법에서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근데 그 하위법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몇 부를? 2부를 어디에 제출한다? 공단에 제출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노동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 이렇게 세부적인 게 시험에는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30일 2부를 공단에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출했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뜻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제출받은 날부터 우리가 착공하기 30일 전에 제출했고요. 공단도 30일 이내 심사합니다. 심사도 30일이 많죠. 그죠? 한 달이고요. 한 분은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어디에 보고하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공단이 심사해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제출 안 해도 그 내용을 공단에서 노동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고요.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우리 보고서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죠?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우선은 3가지가 있다부터 기억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구분의 3가지를 적어보시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설명하시오. 적정은 보고서의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조건부 적정은 보고서 심사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때 충족하면 적정, 보완 필요하면 조건부 적정. 부적정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부적정이다. 일단은 핵심 단어 위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항상 비치해서 갖춰둬야 되고요.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 그러니까 제출하고 기계기구나 설비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괄호는 실기에 나올 수 있다 보시고요. 역시나 괄호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적어서 공단에 내서 심사받았죠. 근데 그거를 똑바로 이행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행하는가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지키는 게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단이 확인해야겠죠? 그냥 무조건 잘하겠지 믿으면 안 돼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입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뭐를 받는다? 이행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자, 보고서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요. 실제 현장에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잘 지키는가? 노동부에서 확인하겠다. 그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호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그죠? 다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 주기, 암기해야 합니다.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기출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넘어가겠지 하시면 안 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추가되고 법에 조금 변경되었거든요.
시험에 그다지 안 나왔다는 건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자, 신규로 설치될 유해 위험한 설비는 설치 과정에서 한 번 받아요. 그리고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받아요. 그래서 각 1회, 그죠? 신규로 설치되는 건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씩 받습니다. 자, 기존에 설치되어서 사용 중인 유해 위험 설비입니다. 사용 중인 건 심사 완료 후 3개월, 요거 바뀌었거든요. 3개월 이내입니다. 유해 위험 설비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변경을 완료하고 1개월,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겠죠. 변경될 땐 1개월 이내입니다. 유해 위험 설비나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있어요.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나 사고나 결함이 있을 땐 빨리 1개월 이내 확인받는다. 그죠?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고요.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장, 아까 심사는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죠. 확인했을 때도 적합인데요. 현장과 일치할 때고. 부적합은 현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고, 조건부 적합은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항이나 조건부 적정 사항 중에서 확인일 이후의 조치에도 큰 문제가 없을 때 조건부 적합이다. 그죠? 우선은 요거보다는 심사의 세 가지,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심사받았죠. 현장이 심사 받은 거와 같은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이행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가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음에 확인받았다. 그죠?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에 얼마가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한다. 그죠? 심사받고 처음에 확인은 보고서하고 현장 일치하는가 확인한 거죠. 그죠? 처음에 받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태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한번 평가받았다. 그죠? 1년 지난 날부터 2년 이내 평가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나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 이행상태 평가하면 그 다음은 4년마다 하면 되는데 뭔가 일이 있었을 때는 1년마다 2년마다 하겠죠. 시험에는요, 이거를 묻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괄호를 비우고 적으시오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어떨 때 4년마다 하는 걸 1년이나 2년마다 하는가 볼게요. 이행상태 평가 후에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했어요. 사업주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다시 한 번 더 평가해 주세요 요청하면 4년마다 할 걸 1년이나 2년마다 할 수 있고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거나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요. 공단에서 검사나 점검을 위해서 들어갔더니 이행상태가 잘 안 되고 있다, 불량하다, 이럴 때는 4년마다 하게 둘 수 없죠. 1년이나 2년마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량하면은 다시 변경하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표 3개는 아까 그랬죠. 공정안전보고서를 전부 다 제출하진 않겠죠. 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유해 위험 설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 그 외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유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지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나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거를 규정량보다 더 제조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하는데요. 앞에는 참고였고 암기는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데요. 암기법 한번 볼게요. 아까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위험한 설비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해 위험 중에 제일 피해가 큰 건 뭐냐면 화재 폭발입니다. 공장에서 화재 폭발이 나면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독 질식입니다. 유해물질 중독이나 질식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고 중독은 인근 지역에까지 중독시키죠. 그래서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거, 그죠? 이렇게 볼게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하고, 화약이나 불꽃 제품이다. 그죠? 기름류가 화재 폭발을 일으키고, 화약이나 불꽃 제품이 화재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발하는 거, 원유니까요, 정제 처리업입니다. 기타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입니다. 원유는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한 개 더 있죠.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세 개가 화재 폭발이다 하시고요. 중독 질식시키는 건 농약하고 비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료 중에서는요, 복합 비료하고 질소질 비료다.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농약하고 비료는 중독이나 질식을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농약인데요. 여기 볼게요. 농약하고 비료인데, 농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농약 원재만 제조한다, 해당된다 했다. 그죠?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가 농약이에요. 살균, 살충제, 농업용 약재 제조업.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료인데요.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에서 질소질 비료 제조, 그죠? 질소화합물 및 질소질 비료 제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에서 복합 비료 제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약은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 비료는 복합 비료 제조,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 비료 제조, 질소화합물, 질소질 비료 제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만 머리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설비의 주요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주요한 설비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설비가 되겠죠. 그죠?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 관련 설비를 포함해서요. 반응기를 교체 추가로 설치할 때고, 변경된 생산 설비,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의 전격 용량이 300kW, 300kW는 300kW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 증가한 경우.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을 설치 변경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반응기 교체 추가, 플레어 스택을 설치 변경, 전기 전격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했을 때 우선은 줄침 부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제외되는 대상 설비가 있는데 별표 2개죠. 실기에 한 번씩 실기에 좀 출제됩니다. 일단은요, 원자력.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적용을 받아요. 군사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소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이거 암기 쉽죠? 4가지는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원자력, 군사시설, 도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 겨울에 추워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하고 갖다 놨거든요. 이런 것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시설. 가스 충전이나 저장시설, 그죠? LPG를 뜻하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5가지 기억하려면 원자력 설비, 분사시설, 도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가스 공급 시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별표 3개가 공정안전보고서에 적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에 대한 자료를 다 모읍니다. 공정안전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마다 위험성 평가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래서 공정이 위험하다, 안전하다 평가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운전 계획. 비상시에, 사고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비상조치 계획까지입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공정에 대한 자료를 다 첨부합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첨부합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안전운전계획, 비상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되고요.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은 지금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부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화학에 가면 또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머티리얼이 물질이죠. 세이프티가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가 바로 자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는 MSDS다라고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입니다.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화학물질이나 요거를 함유해서 만든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있어요. 모든 화학물질을 다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물질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거나 제조,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데이터 시트니까 자료를 적어 놓은 거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넘어갈게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항목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는 총 16가지 항목입니다. 작성 항목 16가지 중에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 작성 항목은 데이터가 몇 장 넘어가는 걸, 세부적인 걸 적어 놓은 건데요. 근데 이거를 작업장에 다 적어 놓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작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우리 그 작업장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16가지는 반드시 데이터 시트에 16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16가지다라는 게 빠지면 이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첫 번째는 제품명.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제품명, 그죠? 두 번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예를 들어 페인트다 라고 할게요.
이 페인트 안에는 명칭 및 함유량, 신너가 이거 다 참고입니다. 얘를 이 물질 안에 신너가 7% 들었고 톨루엔이 몇 프로, 2%, 벤젠 얼마 들었다. 이거 들어가야겠죠. 그죠? 연필로 적으면 제품명이고 그 안에 포함된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몇 프로씩 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자료니까요. 이거죠.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취급할 때 주의해야 될 거고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해성,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잘못하면 불이 난다. 그 다음에 건강에 암을 일으킨다. 이런 거고요. 물리적 위험성, 그죠? 이게 물리적인 건 이런 거네요. 충격을 가하면 뭐 폭발한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취급할 때 주의사항하고 유해 위험성을 넣는다. 일단 이렇게 줄이시고요. 그 밖의 사항입니다. 물리화학적 특성, 그죠? 이건 아까 16가지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 중에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독성이나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요거를 적어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실기에 출제된다면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데이터 시트 16가지 중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되는 핵심 내용이다 기억하시고요. 무슨 페인트다 제품명. 이 안에는 어떤 물질이 몇 % 들었다 명칭 및 함유량. 이 물질은 취급할 때 이렇게 하라 취급주의사항. 그리고 어떠한 유해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유해 위험성.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명칭 및 함유량인데 이러한 유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밖에 물리화학적 특성이 포함됩니다. 독성, 폭발화재 시 대처법, 응급조치 요령 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 16가지 많죠. 다 적으라는 아니고요. 실기에 출제될 때 중간중간에 괄호를 비워요. 빠진 걸 채워보시오 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전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뭉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화학 제품과 회사.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제품 안에는 명칭 및 함유량. 뭐가 몇 프로 들었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특성이에요. 특성에 해당되는 걸 한번 묶어버릴게요. 특성이니까요. 성질이니까 유해 위험성.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독성. 인체에 독을 준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는 이런 영향 준다. 안정성, 반응성. 이런 물질들하고는 안정적이지만 이런 거하고는 반응한다. 그죠? 이런 게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화학적 특성인데요. 유해 위험성, 안정성, 반응성, 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특성 밑에 다 묶어버리시고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그 다음 취급 저장 방법인데요. 비슷한 걸 한번 묶어버릴게요. 자, 취급 저장하는데 폭발 화재 시에 취급 저장은 노출 방지, 요거 빼고요. 특성이고 취급 저장 방법이다. 그죠? 자, 취급 저장하는데 폐기 시에는 이렇게 하라. 운송할 때 이렇게 하라. 그죠? 이런 게 취급 저장 방법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취급 저장 방법 밑에 묶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조치하라. 응급조치 요령이에요. 비슷한 거 묶어버릴게요. 폭발화재 시 대처법, 누출사고 시 대처법, 그죠? 만약에 이렇게 대처했지만 그래도 행여나 노출된다면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이것도 응급처치한 것에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적 규제 현황, 그죠? 법으로 하루에 얼마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묶어서 또 한번 정리하시고 뒤에 화학에 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너무 많은 게 머리에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자, 법규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물질도 있지만 작성해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시험에는 덜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기에. 그래서 이건 암기법 한번 보고 나갈게요. 실기에서 적으시오 한다면 차라리 쉽다 그랬죠.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만 외워도 5가지 훨씬 넘어버리니까요.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건강식품만 해도 그냥 종류는 됩니다. 그런데 고르시오를 대비해서 암기법 외워볼게요. 일단 암기법 외우면 거의 골라낼 수 있습니다. 비료로 농약, 사료입니다. 농사 지은 식품하고 건강식품하고 위생용품하고 폐기물에서 말은 좀 안 돼도 알려니까요. 비료로 농사를 지었는 식품하고 건강식품하고 위생용품하고 이거를 폐기했는 폐기물에서 화약하고 방사성 원료물질이 나왔습니다. 화약하고 방사선 원료물질이 나와서 소비자용 의료기기, 첨단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말은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볼게요.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에서 화약하고 방사선 원료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소비자용 의료기기하고 첨단 의약품하고 마약하고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그죠? 이렇게 이거 암기법 하시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리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농사지은 할 때 농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 아까 의약품 그랬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들어가고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농사 짓할 때 비료, 사료고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아까 방사선 원료물질 그랬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있고 원료물질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에 따르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시험에 과거에 나왔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품 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재.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까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까지 포함됩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까지 포함됩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자, 그 다음에 총포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제1호에서 15호까지 규정 외에 화학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까지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도 화학물질 포함되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생활용으로 사용되죠. 이런 거는 제외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곤란의 대비해서 암기법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실기를 대비해서는 비료로 농사지은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까지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예를 들어 페인트를 만들었어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대상 물질입니다. 그죠? 이거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요거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와는 다른데요. 약국에서 약을 사면 연고 같은 거 사면 돌돌돌 말린 데이터 시트 종이가 있죠. 거기에 보면 명칭은 뭐고 뭐가 몇 프로 들었고 주의사항 뭐고 잘못해서 먹으면 어떻게 하라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약사법에 의해서
그 연구 안에도 그 종이가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상 물질을 양도나 제공할 때는 물질만 제공할 게 아니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제공받는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2회 이상 계속 양도나 제공합니다. 우리 공장의 페인트를 계속 사갑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가 쌓여 있겠죠. 여러 번 사가니까요. 이렇게 2회 이상 계속해서 양도 제공할 때는 특별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변경이 없다면 추가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공은 하지 않을 수 있다. 2번까지는 주지만 그 뒤에는 요청하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일 때는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비공개 승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전산 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 근로자가 알아야지 취급을 어떻게 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게 어떻게 위험하다는 근로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근로자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장소나 전산 장비, 내가 찾고 싶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컴퓨터 같은데 게시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작업장에 갖춰둬야지 작업자가 알 수 있겠죠.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 근로자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안에 비치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할 사항입니다. 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에 대한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가? 그죠? 제품명, 어떤 제품이다.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제품명하고요.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하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이렇게 취급했지만 이렇게 취급하고 이러한 보호구 착용하라. 묶어버리시고요. 이렇게 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대처 방법입니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이제 막 혼돈되시죠? 몇 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실기가도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데이터 시트 16가지 중에 작업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 이렇게 그냥 법에서는 작업장에 적는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관리 요령, 이물질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요령에 포함해야 될 사항하고 뒤에 가면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실기 넘어가서 다 따로 암기가 너무 힘든데요. 공통사항. 조금 다르더라도 현재는 공통사항을 암기하자. 그죠? 첫 번째는 제품명 또는 명칭. 무슨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이렇게 유해하고 위험하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이렇게 유해 위험하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주의사항. 취급했지만 행여나 사고 난다면 대처는 이렇게 하라.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시 대처법. 기본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적어야 하는 사항이나 관리 요령이나 교육 내용에 공통으로 다 들어간다. 일단은 이 정도 기억하시겠습니다. 물론 다 따르게 암기하실 수 있다면 따르게 하시고요. 실기 가도 따로 암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내용은 이런 거다 한번 보시고요. 교육 내용은 금방 살펴봤고요.
그러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내용을 언제 교육해야 되는가?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처음에 이 대상 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데 이 근로자가 배치가 되죠. 근로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던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었죠. 이 물질에 대한 거 교육해줘야 됩니다. 유해 위험성 정보가 변경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법규에서 A라는 물질이 발암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이게 발암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로자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내용을 언제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대상 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업무에 근로자가 배치되었을 때, 새로운 대상 물질이 도입되었을 때,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다. 요거 추가로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고 표시 한번 볼게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나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 안에 페인트가 있는데요. 이 겉에 용기에 아무 표시도 안 해두면 안에 데이터 시트 안에는 열어보니까 이거는 화기 옆에 두면 폭발해요. 용기에는 없으니까요. 근로자가 모르고 불 옆에 뒀다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용기나 포장에도 이거는 폭발성 물질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해골 표시하고 그죠? 우리 뭐 무슨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거를 포장에도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페인트를 사왔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사용을 안 해서 소분하죠. 이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요. 여기는 폭발성 물질 경고 표시가 있었거든요. 이 용기에 없다면 근로자는 또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에 나눠 담을 때, 소분할 때도 반드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작성 원칙. 그죠?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지만 화학물질명이나 외국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우량 실험 기준, 그러니까 실험 기준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그 실험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 국가에서 이게 아주 좋은 실험이다라고 한 우량 실험 기준에 따라 수행한 실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MSDS를 번역할 때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 기관명, 시기를 함께 기재하고 참고 문헌의 출처를 기재합니다. 이게 제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MSDS를 번역하다 보면 이게 우리 번역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작성 기관이나 시기, 출처를 기재해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작성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MSDS에도 킬로그램,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게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할 때 단위거든요. 그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 항목은 괄호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관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정보가 없을 때는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 없음. 여기에 적용하는 것도 해당이 없고 대상도 해당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필기 대비해서 기억하시고요.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함유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하고요. 함유량이 5% 미만일 때는 하한값을 1%,
이상으로 표시한다. 이건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가 보니까요. 핵심 요약해서 시험에 가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은 이거를 전혀 법규를 읽어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을 요약해 놓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별표 많은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는 제품명. 무슨 제품이고요. 명칭 및 함유량. 뭐가 몇 % 함유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이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그죠?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성 들어가는데요.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나 위에 4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항목 데이터 시트 16가지 있었죠. 그죠? 이것도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제일 굵직하게 제품, 회사에 대한 정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명칭, 함유량, 뭐가 몇 프로 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적 특성인데요. 특성에 해당되는 거 모았습니다. 독성, 그 다음에 유해 위험성, 안정성, 반응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성이었죠. 그죠?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유해 위험성, 안정성, 반응성 이런 것들 넣었고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취급 및 저장 방법인데요. 자, 여기 한 개 더 아까 특성에 들어가야 되는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까지 특성에 넣어도 좋겠다. 그죠? 자, 이제는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비슷한 거 볼게요. 뭐 있었습니까? 네. 운송에 필요한 정보, 폐기시 주의사항, 요거 취급 저장법에 넣어버리고요.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알려줬지만 행여나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대치하라. 응급조치 요령, 대처법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폭발화재 시 대처법, 누출사고 시 대처법, 그리고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그죠? 요거 넣어버리고요. 그러고 나면 이 물질은 하루에 얼마만큼 쓰게끔 법으로 규제받는다. 법적 규제 현황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제외 대상은요. 암기법 일단은 보고 지나가자 그랬죠. 그죠? 비료로 농사지은 농약 사료였습니다.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에서 화약, 방사성, 원료물질 나와서 소비자용, 의료기기, 첨단의약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죠.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그죠? 실기에서 적으시오 하면 여기까지만 암기해도 돼요. 비료로 농사지은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만 해도 실기에서 적으시오 할 때는 무슨 법은 생략하라 했기 때문에 뒤에 것만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대비해서 암기법 정도는 암기하시고요. 한번 해당 내용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죠? 자, 게시하는 장소와 교육하는 거 한번 볼게요.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장소죠.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할 사항, 그죠? 제품명, 어떤 제품이다.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죠? 이 제품은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주의사항. 이렇게 행여나 사고 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응급조치 요령 몇 사고 시 대처 방법이 관리 요령, 적어야 하는 사항, 교육 내용 공통이었죠. 근데 관리 요령에는 관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고 포함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되는 경우다. 그죠? 첫 번째는 배치할 때라 그랬죠.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할 때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물질 들어왔을 때죠.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었을 때. 세 번째는 정보가 변했을 때죠. 유해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 교육 내용 아까 공통이었죠. 대상 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이 물질은 이렇게 유해 위험하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이렇게 유해 위험하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사항 알려줬지만 사고 나면 이렇게 대처하라.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법이고요. 교육 내용에도 근로자가 보호구 알아야 하니까 적절한 보호구 들어있고 근로자들이 물질안전 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도 교육해야 합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나 포장에 경고 표시해야 되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분한다 그랬죠. 그죠? 소분하는 용기에도 어떠해야 된다? 예. 역시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이번 시간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까지 공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 더 남은 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또 별표 3개짜리 내용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공부하면 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와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저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